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국 기업인들과의 자리에서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직접 챙겼는데 국민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기록적인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직접 챙긴 게 특정 계층을 위해서 법인세, 종부세는 인하해 준 것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끝내 외면한 것이고 폭우 때문에 주택들이 이미 잠겨가는 걸 보고도 일찍 퇴근했던 것인가요? 그래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탄압했던 것이군요. 민생을 위해서 폭탄주도 많이 드셨겠죠? 염치가 없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낯을 붉힐 줄 모르는 상태. 우리말에 그런 형용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 뻔뻔하다. 뻔뻔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치 본색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예현 우석대학교 대학원 개공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는 시사평론가가 아니고 정치해설가. 네, 대한민국 유일의 정치 해설가입니다. 네. 시사평론가와 정치해설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평론은 밖에 있는 사람인 거고요. 네. 해설가는 안에서 선수, 그렇군요. 감독 다음에 지금 것처럼 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네. 뭐 두 분도 열심히 평론하고 계십니다만 네. 제가 농담 비슷하게 네. 해설이 가능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 해설이 가능한 사람은. 네, 네. 좀 재수없게 봐주십시오. 네. 그럼 과거에 뭐 홍명보 선수처럼 코칭도 하고 직접 필드에서 뛰기도 하고 지휘도 하고 뭐 그런. 뭐 다 가능합니다. 제가 전략, 정책, 조직, 총무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예. 오늘 뭐 한동훈 장관도 가능하고 비대위원장도 가능한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저도 가능합니다. 안 시켜줘서 그렇죠. 저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예, 비대위원장을 하실 거는 같아요. 하실 거는 같은데 일단은 기자들에게 아니죠. 김영배 의원에게 비대위원장 거취를 묻는 김영배 의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누면 더 좋은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이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 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자나 시민들이 질문했으면 맞을 뻔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예, 나이도 김영배 의원이 훨씬 많지 않아요? 네, 일단은 네. 제가 보기에는 김영배 의원도 질문을 잘못했죠. 아, 그래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현직 장관으로서 네. 특정 정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된다면 빨리 사표를 내는 것이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당신이 한 행동이 네. 비대위원장이라든가 특정 정당으로 가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면 사정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정부의 장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처신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적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좋으신 지적인데요? 예, 그리고 저기 한동훈 장관 국회의원 하셔야 되겠네. 뭐 시켜주면 합니다. 그것도 하시겠다. 시켜주면 하시겠다. 예.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전혜연 한동훈 교수님입니다. 장관이 예. 지금 계속 이제 굉장히 냉소적이잖아요. 예. 국회에 대해서도 냉소적이고 언론에 대해서도 냉소적이고 한동훈 장관이 유일하게 호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그 점이 아쉽다는 거죠. 본인은 맹종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근데 예. 뭐 지금 하는 거 보면 맹종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일보에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정치는 대통령의 쫄병이 아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쫄병이냐, 대통령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직언을 못하고
그렇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요. 그렇죠. 최근 자료는 안 나오긴 했지만 예. 그래도 그 기존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비호감도가 높고 언제쯤에 자료인가요? 이게 한 작년의 자료. 작년? 예. 예. 그래서 올해 초까지도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쌓였을지 줄어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정치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도 썩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음. 지금 내년 그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11월 25일, 26일 날 한 조사를 보면은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간판으로 누가 좋겠냐. 한동훈 30.6, 이준석 20.7, 원희룡 8.7, 김기현 6.1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 자당의 지지율보다도 지금 낮은 이런 그 간판으로서의 어떤 선호? 이거는 실제 이제 됐을 때는 또 지금 좀 전에 보신 그 합법, 예.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할 수 있다. 합법이라기보다는 태도인 것 태도,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게 인성이 살짝 비춰지는 것 같은 뭐 옛날에 신원섭판이라고 했으니까요. 결국은 사람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말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너무 똑똑한 채를 해버리면 그게 현명해 보이는 것보다는 어리석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어르신들뿐만 예. 아니라 젊은 세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렇죠. 태도인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싸가지라는 그런 단어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한동훈 예. 장관의 말하는 태도를 자리와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이제 이 국회 밖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정당을 적시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장관이 공직자지 않습니까? 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보수 고발을 하든가 해서 따끔하게 조치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회 상임위라든가 청문회, 본회의에서 하는 태도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라는 자리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장관에게 묻고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논쟁하듯이 나도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 상임위라는 것의 제도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국회법을 사실 개정을 해서라도 국회의장과 그런 분들이 이분에게 대해서 규제를 줘야 됩니다.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국회법에 국무위원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려우니까 비대위원장을 드린 것이고 그게 어렵다는 거는 본인들의 지지층만 가지고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중도랄지 통합적 메시지랄지 화합적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또 비대위원장 그리고 야당과 또 협치를 해야 되는 게 비대위원장의 역할일 것 같은데 그것과 맞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의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도 뭐 아슬아슬하다 이런 언론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마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한 이유가 예. 민심을 잘 못 읽었고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내리꽂았다는 논론, 한마디로 당청 간의 당정 간의 수직 관계를 깨지 못하면서 민심과 괴리되었다는 건데 결국은 비대위까지 오게 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하수인처럼 부리고 민심에 안 맞는 사람을 내리꽂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그대로 옮겨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민심과 괴리된 겁니다. 당청관계, 당정관계 바로 잡으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라고 지금 논란이 부르는 인물을 청와대에서 그리 내리꽂으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정말 쓰라린 패배를 봤던 수도권에 총선 출마 예비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뭐 아슬아슬하다 이런 발언이 한동훈 장관 제발 좀 말 좀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우리 표 떨어진다. 이걸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된다면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말을 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아바타에서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 이거 사실은 지난해도 제가 최강 시사를 하면서 KBS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만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에 한 분입니다. 장관이죠. 장관 중에 한 분이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치를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행정가로서 그냥 남는 게 나을 듯하다. 그 뉘앙스에는 아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검찰 조직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관에 관해서 지금 약간 좀 의심하는 게 친구가 많은가?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 아니 같은
같은 보수적인 색깔을 지닌 사람들 내에서라도 그것도 또 검증이 안 됐어요. 예. 그 우리 이제 역대 정치인들의 직업 중에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요. 예. 역사상은 군인이 제일 많아요. 예. 두 번째 관료가 제일 많아요. 예. 한동훈 장관도 관료 출신인데요. 예. 문제는 이 관료라고 하는 자리가 전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징벌책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관료를 했는 게 뭔가 하면은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관료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포지티브하게 국가의 어떤 국가의 목표를 세우고 또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회의와 토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 검사라는 자리가 회의와 토론하는 자리인가요? 수사하는 자리잖아요. 지시하고. 지시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또 검사 동일체라는 게 뭡니까? 예. 굉장히 권위적 조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생적으로 정치라는 영역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직업적 특성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인성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전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안의 지지율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20, 30대 지지율 낮아요. 예. 수도권 지지율 낮아요. 단지 영남에서만 높게 나올 뿐입니다. 어. 그렇다면은 윤석열을 넘어서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젊은 층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위기관리용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특검이 올라갔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JD에서 내려왔을 때 그 의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때로는 강압적으로. 왜냐하면요, 법무부에서 이분이 인사검증관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인사검증관리단이 잠재적으로 장차관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자료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세세하게 잘 알지 않겠어요? 예. 그럼 관리하지 용이하지 않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이 분석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기관리용 원포인트다. 그러면 4월까지 쭉 가서 총선을 이끌고 여하튼 비대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은 한 번 하고 그러면 4년은 본인은 보장이 되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제2의 권력으로서 권력의 2인자로서 뭔가 한번 본인도 노려볼 수 있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 윤석열 대통령과는 얼마나 이심전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자기가 먼저 국회의원을 달고 나서 그 다음 차기에서 내 행로를 좀 바꿔서 대권까지 가보겠다 이런 경로 설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 지금 국민들이 그 가장 속상해하는 거는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율이 현재 그 최근 나온 지지율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30%, 31,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어저께 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이거는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이건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들의 민심과는 전혀 다른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배지 한번 달고 나서 이 총선 전국이 끝나면 내가 다음에 어떤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이런 경로 설정은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 같아요. 자기의 이해만 기반해서 자기 정치 중심으로만 이 전국을 운영하려는 이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지금 나라를 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로 설정은 본인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경로 설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도대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동안의 궁금합니다. 이력 중에서.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잘했으니까 법무부에서 인사검증하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국수본부장 뭐 학교폭력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대법원장 낙마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인사참사 논란 분명히 자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도 제대로 못했고요. 술자리에서 박사 준 사람도 있었죠. 예, 뭐 예. 그런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럼 두 번째로 정말 어떤 정파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거냐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몰라요라는 말에서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꼽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게 경제하고 외교예요. 그럼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부정평가가 거의 50% 말해서 60%라는 게 대체적인 흐름인데 이 흐름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우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저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공천권을 이 사람이 지게 됐을 경우에 줄을 대기 위해서 좀 과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에요. 어떻게든 김건희 V1인지 V2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 뭐 디올백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걸 직접 한번 이런 말로 앞으로 이제 상대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되겠는가 한번 직접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기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법의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물어보면 딴소리를 자꾸 해요. 받았니? 안 받았니? 그게 법률에 위반되는 거니? 위법 소리가 있니? 없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 거니? 틀린 거니? 뭐 이거를 대답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민주당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라고 시켰지. 자,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네.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삐뚤어진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에서 네. 드러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만 충성을 다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언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시켰으니까 물어본다라는 이 사고 자체가 언론관이 얼마나 삐뚤어진지 보여주죠.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논란이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은 민주당의 탓이다라고 보는 국회에 대한 잘못된 관 이게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바라는 거 보면은 민심과도 완전히 괴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국민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가 거의 70%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관, 국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심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데만 치중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거나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무슨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수 언론에서 꽁무니를 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네. 보수 언론에서 꽁무니를 뺀다. 그런 표현이 나왔었죠. 예, 박진영 원장님은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은 접시물에 코 박고 돌아가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악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예. 이거는 상권 분립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또 특정 정당을 적시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판결 났던 부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의 징계 사유 문제, 법무부가 일부러 졌죠, 그죠? 변호사를 바꿔가면서 졌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직무유기 또는 증인신청도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증인신청 0.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 내용에 채널A 사건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인 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도 있고요. 100%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루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비대위원장 가버리면.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야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해서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아까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로
위기 관령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는 있습니까? 4월까지? 총선 전까지? 글쎄요, 뭐 국민의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의중은 저는 이제 총선의 승리라기보다는 100석 이상을 만들어서 탄핵이라든가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좀 수동적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면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제의됐을 때 만약에 이제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가 됩니다. 예. 이게 김건희 특검이지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의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형사상으로는 소추되지 않지만은 정치적 정당성이 완전히 훼손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사기로 당선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야당이 할 수 있고 국민들이 동의가 됩니다. 그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라도 당을 장악하자는 의지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럴까요? 100석 이상의 소극적인 자세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대통령이 170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런 물론 찌라시성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직접 했다라는 뭐 그런 루머도 돌고 있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IMF가 나고 난 직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그렇게 큰 표차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2.3%포인트 차 격차였고 맞아요. 한 예. 40만 표 안 됐어요. 40만 표가 안 됐어요. 예, IMF 직후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또 한 번 놀래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또 무슨 허위 보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170석은 지금 어느 사람들도 분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희망 고문을 지금 하는 그 증거가 하나 또 나온 게 있어요. 어저께 그 시사저널 단독 보도 보면은 그 대통령 지지율 45% 견인해가지고 뭐 선거를 이기려고 한다. 그리고 그 전략 안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러한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을 진짜 대 가짜 싸움으로 만들어서 모든 걸 다 가짜 뉴스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그런 이게 이제 실제 진짜 총선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실과 지금 여당은 아마 이런 인식을 안 가질 것 같은데 정말 희망 회로를 엄청나게 돌리고 있다 누군가가.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지는 거를 생각을 못했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상당히 충격받았다고 했었는데 이 총선도 지금 비슷한 또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잘못된 어떤 희망회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이 이렇게 수면 위로 부상하기 전까지는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130대 130 정도? 그래서 이준석 만약에 신당이 구성이 되면 잘못하면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 합해서 150석이 넘을 수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이제 분석을 하는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뭐랄까요?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게 너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졌잖아요. 근데 2, 3개월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 응집력, 그 다음에 그 땔감의 그 소재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지 아니면 또 되치기를 하면서 어떤 적당한 카드가 집권 여당으로부터 나올 가능성도 높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건 이제 민주당의 실력이죠. 민주당의 실력이죠. 민주당이 예. 동일 이슈를 가지고 구워 삶고 볶아 먹고 양념치고 튀겨 먹고 예. 하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윤석열 심판론이잖아요. 예. 거기에 갈로쳐서 김건희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굿모닝, 김건희 굿모닝을 민주당은 매일 해야 된다. 경제도 윤석열 탓, 안보도 윤석열 탓, 그리고 국가 품격도 김건희 탓.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뉴스를 쏟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의석수 문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여야의 싱크탱크에서 나왔던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150대 120으로 나온 걸로 대략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 150이 어딥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 예, 150대 120으로 나온 걸로 예. 알고 있고요. 예. 현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60% 가까이가 지속적인 추이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 굳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준석 문제인데
이준석 지지도를 보면 재밌어요. 예. 민주당 지지층이 이준석을 더 지지합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윤석열이 이준석을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준석이 윤석열과 열심히 싸울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략적으로 이준석을 부추김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하고 윤석열과 대치하게끔 하겠다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하나의 염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략적 지지다.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국민의힘과 제휴하는 상황을 가지면은 그 지지자들은 다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준석이 윤석열과 민주당보다도 더 강하게 싸운다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더 이준석을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정당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라는 거 하는 것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표를 더 받으려면. 결국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민주당 지지층들과 어느 정도 소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치 행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누가 더 반윤의 목소리를 높게 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민심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심은 가질 수가 있죠. 대중적 관심도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 행보를 볼 때 그 사람이 과연 표를 줘야 되느냐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윤석열 정권을 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예. 호감도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제3지대의 신당이라든가 이런데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안철수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예. 결국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윤석열 정부 탄생 도왔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과거에 또 뭐 바른미래당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무릎까지 꿇고 나가서 보수정당 갈라섰는데 어떻게 됐나요? 실패해서 결국은 다 원래 직정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을 보는 국민들은 결국은 저러다가 다시 저당으로 흡수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시끄러운 존재로 보고 있는 거지 저 신당을 찍었을 때 기존에 있는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희망제가로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신당의 영향력은 오히려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른바 스윙 보터라는 거 무당층의 지지라는 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데다가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옅어진다. 옅어지면서 또 양극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뭐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봐요? 그거는 이준석과 민주당이 앞으로 행보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 여전히. 그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한다가 60%, 그 중에서도 정말 싫어한다는 53에서 55% 나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보자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윤석열을 안 보이도록 좀 해줘라는 희망이 섞여 있는 겁니다. 아. 결국은 뭐냐면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인데요. 네. 이준석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좀 더 강하게 윤석열 심판론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슈를 선점하고 거기에 저는 지지층이 몰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사회에 신상만 찍는 집단이 한 15% 정도 됩니다. 신상만 찍는 집단이. 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싸운다면은 15%까지 저는 정당 지지율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한 30, 한 4, 5% 됩니다. 그 지지층을 가지고 오겠죠. 예. 그러나 약지지층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이 아직도 부동층들은 이준석과 민주당의 행보에 따라서 어떻게 나뉠지 저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민주당의 그 내년 총선 분석은 이제 동수 비슷하게 나온 거 또는 예.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는 선거구제 논의 과정에서 약간 시뮬레이션 결과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그 현재 이제 지형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본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좀 기세 싸움에서 그런 숫자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전망한 숫자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도권에서 50에서 70석을 하면은 민주당이 한 뭐 140에서 60석 사이로 이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좋은 선거 구도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의 경우는 사실 최근에 그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의뢰한 자료를 보면은 그 양당에는 영향을 별로 주질 않아요. 그 지지층 그대로 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과의 연관성 속에서 볼 때는 이준석 신당이 사이즈가 앞으로 커지게 되면은 이낙연 신당 같이 민주당 계열에서 나오는 신당들은 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 좀 약간의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준석 신당과 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신당과의 그 상관관계는 2030 세대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신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라는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준석 신당의 영향은 민주당에서 나올 신당에 대해서 영향을 좀 준다. 선거에서 우리가 뭐 결정을 할 때 정당 정책 인물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슈가 이제 바람을 타고 움직인단 말이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말씀하신 대로 반윤, 윤석열 심판. 근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죠. 그렇죠. 그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2020년 총선을 보면요. 예. 거대 양당에 몰표를 준 것 같잖아요. 근데 정당 득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4% 이렇게 받았습니다. 맞아요. 예. 이 정당 득표율은 양당이 40%를 넘긴 적이 없어요. 실제로 늘 20% 이상이 제3지대라든가 군소정당들한테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갤럽에서 나오는 것도 꾸준히 그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 뭐 한 번도 변한 적이 네. 없어요, 사실은.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49%를 받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41%를 받았습니다. 음. 지역구 투표에서조차도 10% 정도는 제3당이라든가 군소정당한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간은 늘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 공간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그냥 비워놓고 수비나 공격을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예. 그 공간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당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슈를 강하게 끌고 가면은 그것을 많이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슈를 못 갖고 가면은 흩어져 버리거나 제3세력이 생겨서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이준석만큼의 민주당이 전술적인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느냐라는 예. 자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도라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우리가 이슈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하기 전에 이슈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홍범도 장군 그 상 그렇죠. 이정무였거든요. 예. 그럼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훨씬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이념적으로는 중도야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이슈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건데 최근에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법을 봤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듯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게 선거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예. 이른바 중도층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근데 이른바 이제 중도의 기치, 제3지대 기치를 내걸었던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도, 화합, 통합, 그리고 양진영의 극복. 그러기 위해서는 3지대가 좀 커야 된다. 그 3지대가 한 4, 50석은 돼야 서로 간에 융화시킬 수 있는 어떤 키 플레이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몰아달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저기 안철수 수준의 국중주의죠. 예. 제가 지금 뭐 새로운 선택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밀고 있는 뭐 그 금태섭이나 사람들은 역동성이 없어요. 역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 안철수식 중도는 소멸한 겁니다. 예. 안철수식 중도는 이제 극중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요. 양비론이에요. 큰 운동장에 중간에 선을 하나 꺼놔요. 예. 그리고 왼쪽도 싫고 오른발은 싫고 난 요 선 위로만 걸어갈 거야. 그럼 뭡니까? 왼쪽에 큰 덩어리, 오른쪽에 큰 덩어리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유럽에서 나왔던 혁신적 중도라고 하는 것은 예. 좌우를 크게 포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면 어때라고 이야기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예. 그래도 갑자기 이라크 파병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합니다. 예.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FTA를 하고. 예, FTA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크게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좌우 수렴해서 다 먹었더라. 이게 이제 유럽에서 나왔던 이제 혁신적 중도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다 먹을 수 있는 길이다. 다 먹을 수 있는 중도라는 거죠. 근데 예. 그럴 가능성이 기존에 있던 평면에서 사고하는 김종인이라든가 뭐 금태섭 이런 사람들은 양양자. 그게 안 돼요. 아. 일단 그런 머리도 공부도 안 돼 있고 그런 습관도 안 돼 있는데 예. 이준석은 그런 공부는 한 적이 없는데 예. 판을 흔들어 본 경험이 있는 거야. 20, 30대를 가지고 갈라치를 통해서. 예. 그게 저는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중도라고 해서 메시지가 약해지면은 이슈에서 떨어져요. 이념은 중도지만 예. 행태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스트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급진적 정도의 본질이에요. 설득력 있네. 설득력이 아니라 이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니 설득력이 있는 게 새로운 선택과 그러면 네네네. 새로운 선택과 이준석 씨나 물론 이준석의 개인적인 스타성도 있겠지만 새로운 선택과 이준석 신당 사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어떤 여론조사들도 다 이준석 신당으로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선택에 그렇게
그게 예. 지금 이제 중도 얘기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이미 이제 중도는 예.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자료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중도가 23.3, 부정이 68.2예요. 예. 이미 중도는 축이 좀 이동이 돼 있고 예. 우리 사회 이념 지향 자체가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많이 좀 왼쪽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럽식의 그런 그 혁신적 중도가 우리나라에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그 세대론의 특성이 있어요. 예. 586세대, MZ세대 약간 그 세대론적인 특성이 있는 데다가 과거에는 이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이라든지 진보의 어떤 정당들을 지지를 했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디지털 세대가 무당파도 많고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진보를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시기에는 많이 지지를 했었는데 이게 그 어떤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이게 좀 세대별로 그리고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거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새로운 중도 김종인이라든지 금연석 같은 그런 예. 그런 어떤 그 지금 현재 무당파층을 좀 어떻게 잡아보려는 여기는 제 생각에는 그 세대가 너무 연령이 좀 너무 기득권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요 사이즈를 먹기 힘들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전 대표가 요 사이즈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어떤 판을 흔들어 본 어떤 정치적인 경험도 있겠지만 이 세대가 그 지금 어떤 세대 변화에 잘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메시지들을 내고 거기에 맞는 행보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신당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신당은 이미 이제 끝난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까? 사실상? 그 이낙연 대표라는 분이 저 자리에 간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를 시켜줘서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분리되면은 이분은 자기 고유의 지지층을 가질 수 없는 분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500만 원 특별 행비 당비 내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탈당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이 이낙연 대표 따라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소멸하고 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그 다음에 호남 지지층을 가지지 못하면은 나가서 별 의미가 없는 하나의 정치적 섹터가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와 합쳐질 때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을 공격해서 민주당 표를 뺏어오는 도구로서 하나의 역할은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 옆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자기 지지층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확장성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잡아먹힌다.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낙연이 들어왔을 때 네. 그럼 민주당이 극도로 싫어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네. 그렇게 돼버리면? 네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아니에요? 이제 두 가지로 네. 답을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옛날부터 호남의 공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호남의 표를 정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호남 향후회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한 방법으로서 호남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힘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일부 호남에서 여전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층을 좀 흔들 수 있는 건 아니냐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호남에 있는 분들 취재를 해봤는데 수도권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격렬히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맞아요. 많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 네. 아니 전직 당대표까지 했고 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당을 깨고 나가서 저러는 게 맞느냐. 죄송하지만 특정인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전에 정동영도 호남에서 키워줘서 저렇게 당 뛰쳐나갔더니 대선 후보까지 시켜줘서 이번에는 정직 당대표였던 인물이 저렇게 당을 깨고 나간다고 하고 호남에 있는 노년층마저도 비판 여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호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취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서로 다른 색채를 가진 정치인이 합해서 시너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가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젊고 신선한 건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과연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낙연, 이준석의 손을 잡은 걸 보고서 여전히 이준석을 그런 사람으로 봐줄까? 쟤는 그냥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정치에 등만 대면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는
기성 정치권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뭐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예. 얘기하신 거. 네, 맞아요. 그 미디어 토마토가 그걸 설정을 해갖고 두 문항을 가지고 설정, 분석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기 그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나왔을 때 예.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은 40.7, 국민의힘 30.4, 이준석 신당이 8.4, 이낙연 신당이 6.6 나와요. 예. 호남에서 14, 무당파층에서 16.8 이낙연 신당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준석과 이낙연이 합쳤을 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봤더니 됩니까? 민주당이 39.6, 국민의힘이 31.0, 그 다음에 두 당이 합친 당이 11.4가 나와요. 그래서 각기 있을 때보다 더 4%포인트가 더 빠지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이낙연 신당이 지금 조사에서 한 6, 7%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실제 창당이 됐을 때는 더 떨어져요. 네. 예. 이게 두 분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실제로 이런 거예요. 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원래 14가 나와야 되는데 11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입장에는 그래도 3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여하튼 3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준석 입장에서 이준석 이낙연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이낙연 그런 입장에서 의미에서 오프라인 이준석은 이낙연을 불쏘시기라고 생각한다면은 둘이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이낙연은 이준석을 불쏘시기로 생각한다. 이준석은 이낙연을 불쏘시기로 쓰고 싶다. 그런 한 사람이 잡아먹는다는 입장에서는 합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머리 숫자 싸움이에요. 우리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 안철수 씨. 안철수 씨 소형성이 다 했다. 별 의미 없다. 예. 그렇게 했는데 1.7% 갖고 갔어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김한길 대표라든가 누구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저런 구태한 분들이 저기 가면 표가 되겠어 이렇게 하지만 표가 됩니다. 아, 정치는 표가 그런 거예요. 정치는 그냥 머리 숫자 끌어모으기예요. 아.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우리는 구태한 사람이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에서는 저기서 얼마나 구박을 했으면 우리 쪽에 왔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치예요. 다만 이 사람이 1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갈 때는 0.5밖에 못 갖고 가요.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쪽에 1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와서 0.5가 되는 것도 보태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3당이 출연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가능하면은 1, 2당들은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대표를 잡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하튼 통합 쪽으로 가는 게 맞네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그러면 친명 비명의 갈등 관계와 관련해서는 그게 뭐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몇 명이라도 안으로 뭐 포용을 해야 숫자가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지지율이? 전략적인 목표의 차이죠. 예를 들어서 예. 양자 구도에서 1당이 되는 것이 목표다면은 최대한 앉는 게 좋죠. 예. 다만 도이치모터를 특검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 단축이라든가 퇴진 이런 정치적 격변을 바란다면은 판을 흔들어서 다자구도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포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거는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라든가 기타 군소정당들이 처하는 입장에 따라서 민주당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군소정당들이 민주당과 같은 입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연대의 공통분모가 만들어진다면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전술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라든가 다른 군소정당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통합해서 내부로 계속해서 끌어안는 전략들을 쓸 수밖에 없죠. 여기에 중요 변수가 되는 게 조국신당이란 말이죠. 조국신당은 또 이낙연 신당과 좀 달라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신당과 관련해서는 좀 조국 전 장관에 관해서 좀 짠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다른 어떤 에토스가 있단 말이지. 감정선이 있어. 조국 장관은 나가더라도 국민의힘에 간다거나 예. 이준석과 제3당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뭐냐? 나가더라도 친문의 지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국 장관이 물론 본인은 저는 신당 안 할 거라고 봐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제 예측은 안 할 거라고 예. 보는데 다음에 나오실 때 또 만약에 이제 연동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동할 가능성이 있다. 연동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연동제가 있으면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신당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연동제가 유지가 된다. 연동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자매정당 같은 게 이제 그거는 뭐 이심 전심에
염화시 중에 자매정당이겠죠. 어떤 법적이거나 형식적인 자매정당이 아니고. 그렇죠. 그게 그런 자료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조승추가 나왔을 때 예.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져가느냐. 한 예. 8에서 최대로 봤을 때 한 13까지 가져가거든요. 8에서 13까지.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가 그만큼 좀 빠지지만 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힘을 실어줘서 민주당이 견인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준석 이상은 되네요. 그 정도 비슷하게 네. 나와요. 그만큼 네. 민주당의 사이즈가 지금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 그 안에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이낙연 신당이 나왔을 때는 한 이게 6%, 5, 6%밖에 안 나오니까 예. 그만큼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색깔은 조금 더 왼쪽으로 더 많이 가 있다. 민주당 현재 컬러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댓글 하나 좀 지적 좀 해도 되겠습니다. 예. 제일 싫어하는 댓글을 누가 달아가지고 예, 예, 최경영 앵커님이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예. 이런 표현을 누가 썼는데요. 예. 정치는 권력의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모술수도 정치의 영역이고요. 그런 거 듣기 싫으시면은 집에 가서 민주당 만세만 부르시고 이런 프로 듣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새날 생각 아니더라도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제가 조국 신당 관련해서 좀 네. 취재를 해봤는데요. 연동형이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네.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당 경험이 풍부하거나 선거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직접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마 말을 하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세력이 있다. 그렇죠. 일정분의 세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민심인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깃발을 나가려고 하는 후보들 행사에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민주당 지지층이건 범민주당 지지층은 조국 신당에 출마를 했을 때 역시 우리 편 안으로 보는 거지 이낙연 신당과는 또 다른 관점을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있고요. 이 세 번째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호남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좀 차기 주자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한두 명은 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도 일부 있다. 제재 시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것만 있는 포트폴리오 게- 전략이다. 네, 포트폴리오적인 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목소리와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 이제 곧 판결 난다, 곧 잡혀간다, 곧 비대위 꾸려진다 이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그 내부의 균열을 크게 가져올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이 제일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런 내부의 그 균형을 예, 크게 가져올 수 그거를 있다. 굉장히 우려한 것 같아서 최근에 기자들한테 한 얘기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식으로 또 발언을 한 걸 봐서 아마 그런 좀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용해인 의원하고 천호선 전 대변인이 준비하는 토크쇼에 사회를 본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 이 팜플렛이 많이 돌더라고요. 디지털 팜플렛이 많이 도는데 이게 특별한 어떤 용해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이고 천호선 전 대변인은 과거 이제 유시민 의원과 개혁당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노회찬 의원하고도 함께 정의당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좌측 그렇죠. 네. 예, 그거를 조국 전 장관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제 민주당의 좌측을 담당하게 된다면은 예. 사실은 민주당과 어느 정도 이제 소통과 그다음에 우호적 관계 속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겠죠. 예. 금방 말씀하신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의 우호적 관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정 과일의 이름을 들거나 예. 또는 뭐 특정 벚꽃의 이름을 들어서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꽃이 뭐예요? 사쿠라. 사쿠라. 예. 또 특정 하고- 과일은 저기 예. 워터멜론.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예. 좀 하나의 경향 중에 하나가 예. 자꾸 이제 과잉 중도 지향적이라거나 예. 교회주의적 처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민주당의 하나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투쟁적인 하나의 액션을 강화하는 예. 이 뭐 매기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존재하면 좋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저는 예. 근데 그 실제는 그 연동제가 될 거냐 말 거냐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그런 전국 투어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연동형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선거구제가 확정이 안 됐거든요. 예. 될 수도 있어요, 연동형제. 왜냐면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면 그 방향으로 급속히 또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경우가 되면은 2020년에도 그 열린민주당 사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 아마 당 내에서 연동형으로 돼서 그런 민주당의 어떤 좌파 그 색깔이 좀 강한 정당이 나왔을 때는
열린민주당 같은 그런 움직임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때 막 지지율 올라가면 안 된다. 당내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케이스의 당이 또 될 수도 있다. 조국 신당이나. 이게 지금 정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가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어떤 일본의 자민당처럼 모든 어떤 연합적인 그거는 이제 우파 정당이긴 하지만 좌파 정당에서 중도 좌파를 지향을 하는 건지 가치나 철학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좀 섞여 있다는 느낌은 들기는 하거든요. 22대 총선에서는 뭔가 본인들의 가치나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도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만 해도 명확하게 민주당은 중도 좌파구나 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정책적으로 이슈별로 하나하나씩 따지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이미지는 분명히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현실과 뭐- 이제 주도권의 문제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좀 긍정적 의미로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반수구 집권 저지 잡탕 정당이다. 네. 이게 왜냐면은 한국의 뭐라고요? 라임이 좋은데 그거. 수구 집권 저지 잡탕 정당. 예, 반수구 수구 집권 저지 잡탕 정당. 수구 집권저지 잡탕 정당이다. 이게 민주당의 예. 정체성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예. 나쁜 의미가 아닌데. 잡탕밥도 아니고. 예,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닌 게 예. 뭐냐면 한국의 보수가 아니잖아요, 저게. 예. 수구 냉전이고 역사적 퇴행 세력이란 말입니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진보부터 중도 우파까지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홍보 없다. 보수까지도 다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음.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6.25 전쟁 때문에 예, 수구 그렇죠. 냉전으로 그걸 예.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력이 모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치적 주도권과 이념적 목표라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대나 노무현 정부 시대 때는 리버럴 진보라고 볼 수 있는 예. 세력들이 굉장히 정치적 주도성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뒤로 가면 약해진 거죠. 예. 약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당내의 주도권의 문제와 리더십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에서 좀 더 중도적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낙연 후보보다는 좀 더 왼쪽에 있고 개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도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약간의 오른쪽에 있고 중도적에 있는 사람을 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공천하고도 그런 가치나 철학이 밀접하게 연결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좌쪽에서 우쪽을 포용하느냐 또는 중도 또는 우쪽에서 좌측을 들여와서 어떤 민주당이 이런 색깔도 있어라고 어떤 반찬처럼 활용하느냐. 이거는 저기 우리 최경영 앵커 같으신 분은 이런 네. 질문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왜요? 다 하셔야 돼요. 이거 기본이에요. 아니, 기본이 뭐냐면은 나 몰라. 경선에서는 좌우의 극단으로 가라. 예.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를 먹어라. 이거는 이제 정치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요? 네, 정치학의 기본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자꾸 사람의 문제로 자꾸 접근하느냐 네. 이거예요. 정책과 노선의 문제로 접근하면 됩니다. 예.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리고 옆에 붙어 있는 부위들을 기회주의자라고 이렇게 또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치부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되느냐? 조직은 권력을 나눠주기 싫잖아요. 그럼 잘라내면 됩니다. 기회주의. 근데 그 기준이 예. 친명이나 비명이냐 뭐 이걸로 지금 비명은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개혁 노선으로 가야죠. 개혁적이냐,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방송법,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 하는 이런 행태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진보 개혁이 분명하다. 또 이분들은 기회주의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본선에 가서는 오히려 이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당히 중도화된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에 그래야 있어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네. 세금 문제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유화적인 정책을 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횡재세 반대하거든요. 네. 뭐 그런 이제 세금 정책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도적인 정책을 쓰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 저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때는 이렇게 말하면은 저거 거짓말 아니야? 우리한테 표 얻으려고 좀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핵심 지지층들은 네. 정당의 전략적 포지셔닝 이동을 이해해 줍니다.
그렇기 이해해준다.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노무현 대통령이 반민면을 어떻게 했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 편이었고요. 이라크 파병을 했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 편인 겁니다. 예. 핵심 지지층들의 양해와 이해를 통해서만이 예. 정당은 전략적 포지셔닝을 넓힐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늘 당원들과 지지자들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서로 간에 뭐 텔레파시로 통하는 게 있는가 보구나. 근데- 정치인들과 대중이. 근데 이제 저는 예. 그 선이 어디냐는 이재명 지도부가 잘 판단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핵심 그렇죠. 지지층 이해해 주셨다고 했지만 그 왜 납치된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사실 지지층부터 이탈을 시키는 한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무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솔직히 횡재세 제한하는 건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해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찬성을 하고 예. 그리고 그냥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일부 의원들은 이게 되든 안 되든 민주당이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있는 하나의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 법안이라고 또 긍정 평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그런 정책 상상력과 담대한 변화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세대 간의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왜 2030은 이미 실력이 바닥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일부가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진보 정당이 아니라 수구 정당처럼 왜 젊은 층에는 비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민주당다운 정책도 내놓고 민주당다운 좀 인물도 내놓고 이런 노력을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좀 최근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쪽방촌이나 이런 굉장히 우리 사회의 아픔이라던가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경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분간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민주당의 가치에 더 좀 적합한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마 박진영 원장이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사람들이라면 횡재세를 찬성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거기에 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그래야 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측면이 그런 아니고요. 측면이 아니에요? 네. 한국 사회라는 것이 직접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감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현실을 인정하자. 그렇죠. 그래 안 되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비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부동산 정책으로 실패받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정의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 배분에 그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잘못한 것은 기조가 민주당을 찍었던 셀러리맨들을 열심히 귀찮게 하고 공격한 거예요. 자기 지지층들의 이익에 부합해야죠.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우려, 세금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이게 뭐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은 한국 사회는 미국식 그 리버럴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횡재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정부의 조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확장 재정이 때로는 필요하고 변해. 그렇죠. 사람은 변해.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으로 당시에 보면은 그런 흐름이 한번 형성된 거를 국민들이 체감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소득 지원과 관련된 내놓은 정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일부분의 체감적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횡재세라는 것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예전과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금융감독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들 불러다 놓고 저기 민주당 법 통과돼서 낼래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낼래 이게 오히려 더 권위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세법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이야기인 게 정치공학에서 가치로 가니까 훨씬 좋네. 저도 그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데 확장 재정을 하는 방식이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직접세로 가면은 조세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중이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세 저항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모두가 또 심정적인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간접세를 거두는 거고요. 횡재세 문제도 그게 뭐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다만 횡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꿈이잖아요. 내 꿈에 대해서 뭔가 제한이 들어온다라고 느껴지면은 국민들은 그거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럼 이름을 바꿔야 돼요. 사실 자체가 다른 거고. 네. 이름을 바꿔야 돼요. 아니, 그러면. 횡재세는 윈폴 텍스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이미 저 정유회사들이랄지 네. 원유회사들이랄지 데이터 이렇게 1년 동안 재무제표가 확실히 나왔잖아요. 손익계산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딱 나왔거든요. 현금흐름표가 딱 나왔으면 거기에서 지난 5년 동안 그 평균 수익을 낸 것보다 많은 부분에 관해서는 세금을 걷어가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제가 이 내용을 예. 몰랐는데 예. 그러면 그거는 그냥 누진세예요. 아. 누진세의 좀 더 확대판인데 예. 횡재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예. 또 좋지 않아요. 아. 표에 도움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일반 샐러리맨에게 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팩트에 대해 조금 다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 일반 샐러리맨들이 네. 저 정도면은 네. 제가 모른다고 하면 샐러리맨들도 모를 아니, 가능성이 아니 많아요. 왜냐하면 정유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샐러리맨이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한국에서도 정유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대개는 많죠. 그리고 정유회사도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산업이 독과점이지만 특히 정유회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원유를 채굴하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마어마하게 벌죠. 거기는 우리랑 네. 이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벌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대출이랄지 이런 거를 강제로 낮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 낮추는 것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팔을 비트는 것이고 횡재세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맞아요. 그 팔 비틀어 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9억 이상 뭐 이렇게 아파트 산다는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 횡재세지 뭐가 다른 횡재세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적인 논의가 전혀 없고 그리고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적인 거 아니냐라고 먼저 몸을 움츠리는 것 자체가 언제 사회를 확장시키고 진보시키냐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자금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예. 그 정유사 얘기하셨지만 지금 데이터세라든지 탄소세 같이 새롭게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 수 있는 세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걸 대비하자는 게 횡재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몰랐네요. 예, 예. 7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통합비대위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이슈는 딱 하나 결국 민주당의 가장 큰 이슈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끌어안고 갈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통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의석수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단 핵심 변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언론이 만들어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다 끌어안는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예. 실무적인 일들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예. 해결을 해야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이 가장 합리적이고 네. 균형감 있고 공정한 방법으로 잘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실력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보여주냐는 거지. 어떻게 확인시키고, 어떻게 이제 이른바 스윙보터들한테 우리 변했어. 훨씬 좋아졌어. 남들의 반사효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얻는 득점 말고 뭔가 내가 진짜 손흥민처럼 멋지게 돌파를 해서 중반부터 쭉 드리블을 해가지고 골대까지 가서 골을 넣은 거야 이거는. 자, 근데 예.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이라서 예. 뭐 통합 비대위 하면 다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통합 비대위란 명목하에 죄송하지만 올드보이라고 불리는 과거 정치 세력을 다 껴안고 간다. 그것도 문제지. 그러면 굳이 예. 당 밖에 있던 이재명이라는 상품에 비자하는 신상을 선택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불러냈고 대선 주자까지 세웠는데 민주당도 변화하고 정치 혁신을 이루라는 일부분의 바람이 있었어. 근데 보는 거 아니야라는 딜레마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말 자체 굉장히 정치적 이런 데서 중요한데 이후에 뭐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어떤 사람들을 영입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파별로 다 논아주겠다. 이게 통합은 아니잖아요. 그 지점에서의 좀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이낙연 창당에 반대하는 117명 연판장을 예. 돌렸잖아요. 100명 넘었군요. 100명 예.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나머지 한 60, 70 그 사이 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공천장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재 민주당 안에서. 예. 그리고 이 정도의 구도를 봤을 때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말 인물을 갈구하는데 이렇게 지금 통합비대위 구성하자고 117명, 60명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낸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저는 약속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결국
현재 모든 현역 의원을 경선시켜서 거기서 당원들이 선택하는 방안 밖에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안 처리해달라고 당원들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예. 안 하고 나서 결국 비대위로 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정말 좋은 정권을 중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놓고도 이렇게 시간 끌고 결정을 못하고 자고 우면하고 그러다가 좋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떡할까? 결국에는 권리당원들이 이 검증위를 통과한 후보들에 대한 선택에서 모든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에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근데 거기에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스윙 보터들이 많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끝내야 되는데요. 예. 사실은 국민들은 그런 절차보다는 쇼잉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적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상징적인 사람을 살려줘 버리고 내 측근들 중에 일부는 또 잘라내 버리고 뭐 이런 식의 참마속. 그렇죠. 이제 당근과 채찍을 얼마나 이 그림 잘 나오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언론이 따라와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반대 계파의 수장 살려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반대 계파의 밑에 있었던 발들은 또 다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 뭐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뭐 이런 친명 중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희생적으로 먼저 잘라 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도 맞춰가고 하는 그런 고도의 하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잔머리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읍참마속에는 동의한다. 근데 나를 반대하니까 통합의 모습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또 살려준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아니 난 인위적이야. 저는 인위적인 읍참마속이 더 인위적인 거예요. 읍참마속을 먼저 해야 친명이든 비명이든 어떤 시스템 룰에 의해서 탈락시켰을 때 말이 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읍참마속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